요즘 비 피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동네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셔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니 좋은 날씨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지금의 삶은 아주 안정적이고 화목하기 그지없는데요. 여기 채널에서 어떤 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저의 과거가 문득 떠올랐어요. 참 힘들고 어렵던 시절이어서 파란만장했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는 운명 같은 사연이라 닭살이 돋을 만큼 재밌고 감동적이며 통쾌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적어볼 테니 꼭 들어주시길 두 손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이 시작된 건 1988년 7살 어느 날이었어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제가 누군지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낡고 허름한 손목시계였어요. 그건 어린 제가 착용하기에는 너무나 헐거웠죠. 제 부모님의 것인지 길에서 주웠는지는 역시나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4주의 입원 기간 동안 저의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병원 측에서는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퇴원도 시켜야 하고 병원비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눈에 가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저를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몸을 쾌차하자마자 그곳으로 인계되었답니다. 그때가 88 올림픽이 한창일 때라 보호소에서 올림픽만 엄청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며칠 뒤 제 가족을 찾지 못하자 바로 고아원으로 옮겨져 고아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가족이 있는지 원래 고아인지 모르는 상태여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지방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처음 고아원 원장님을 뵀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들이 저를 데려다 주었는데 친자식처럼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별 걱정 없이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틀 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고아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루를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원장님은 처음 봤을 때 보였던 자상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칠고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답니다. 매도 자주 들어서 대부분의 아이들 엉덩이에는 멍이 없는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눈치만 잘 보고 지내면 무탈할 거라 생각하고 조용히 지내려는데 이번에는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서열을 정하고 위치에 맞게 해야 하는 일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손찌검을 당해야 했답니다.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얼굴에 붓기가 빠진 날보다 부어있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코에는 항상 코피를 막는 휴지가 꽂혀 있었죠. 그렇게 국민학교 내내 얻어 터지며 버티는 게 일상이었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형들이 저에게 고아원 동생들을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서 거부했는데 형들은 그런 저를 더욱더 강하게 괴롭혔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해결할 의지는커녕 뒷짐지고 구경하며 형들의 비행을 즐겼어요.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해 15살이 되던 해에 고아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야반도주했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따라오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나를 반겨줄 사람 하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저는 고아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도시로 떠났고 본능적으로 일자리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잘 곳이 없던 저는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다가 세차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하는 걸 구경하니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 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팔다리가 엄청 쑤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도 그 지옥 같던 고아원을 생각하면 이곳이 파라다이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답니다.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선배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박태경! 차 한 대 닦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다른 사람들 2대 닦을 동안 너만 한 대 닦고 있는 거 안 보여? 형들이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야? 이 새끼가 어른이 말하면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저는 사회생활도 처음인데다 좋은 어른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제가 하는 행동에 잘못된 걸 하나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핑계 같지만 늘 사악한 어른들만 만나와서 곱게 듣고 반성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야 하죠? 형들은 숙련된 사람이고 월급도 저보다 2배는 더 받으시잖아요. 저는 새내기에 월급도 적게 받으니 그만큼 일하는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다른 차나 닦으시죠. 이 버릇없는 자식을 봤나? 고아 출신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오르네? 너 일 끝나고 두고 보자! 저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어요. 욕을 먹는 것이나 두들겨 맞는 것이라면 고아원에서 실컷 당해봤으니 조금의 두려움도 들지 않았답니다. 해가 지고 세차장 일이 마무리가 되자 덩치가 큰 세차장 형들이 저를 반원으로 둘러싸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러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상대로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2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한참을 두들겨 맞았답니다. 아픈 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라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야, 이 자식 독종이네. 야, 이렇게 매를 맞아도 봐달라는 말도 안 하네? 야, 안 아프냐? 겨우 15살짜리를 성인 5이 매질을 하면 안 쪽팔리세요? 다 때리신 거면 그만 가도 되죠? 저는 입에 고인 피를 바닥에 퇴 하고 뱉어버리고 형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고 당당하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은 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일이 느리다고 욕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월급을 모았더니 1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제 목표는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 돈이면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뭐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당당함에 기가 눌린 형들은 저에게 말조차도 걸지 않으며 지냈어요. 덕분에 저는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 충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차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사장님과 외제차 주인이 대화를 나누더니 세차장 직원들을 집합시켰답니다. 얘들아, 오늘 벤츠 차량 세차 누가 했냐? 그거 막내 태경이가 했을걸요? 그래? 태경아, 네가 벤츠를 세차했니? 네, 제가 차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분 차 안에서 현금이 분실됐대. 100만 원 정도가 사라졌다는구나. 혹시 세차하면서 봤니? 아니요, 전 세차만 했을 뿐 손님 물건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를 싫어하는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아니, 우리가 다 봤어. 네가 저 손님 차 안에서 돈 봉투를 꺼내가는 걸 말이야. 분명히 네가 훔쳤을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도둑질 따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희가 2눈으로 봤습니다. 한 식구라 감싸주려 했는데 도저히 양심을 찔려서 안 되겠네요. 저 자식이 도둑질을 한 게 분명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사장님과 차 주인에게 누명부터 벗으려고 설명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저를 괴롭힌 일과 몰매를 때린 일화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괜한 말을 지어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는 거라 해명했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차 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태경아,
차 주인이 화가 많이 나셨다.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드리면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니 어서 돈을 가지고 오너라. 사장님, 제가 훔쳐가지 않았어요. 저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돌려주든가 하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세차장 안에 있는 제 방을 뒤졌는지 형들이 제가 모아둔 100만 원을 찾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사장님, 찾았습니다. 저 새끼 방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해서 모아둔 돈을 훔친 돈으로 둔갑한 거였죠. 그거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 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사장님이 주신 월급이란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지난번 월급으로 여자들이랑 술 처먹고 노는데 다 썼다며? 이 자식 고아원 출신인데다 손버릇까지 안 좋네.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죠. 제가 씩씩대며 화를 내자 사장님은 저 돈이 제 것이 맞느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 돈이 맞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돈 봉투를 받아들더니 손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유, 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친구가 나이가 어려서 실수를 했네요.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네, 저는 돈만 찾았으면 상관없어요. 앞으로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제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화가 치밀어 사장님에게 달려들었어요. 저 돈 내가 여기서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당장 내놔요. 태경이 너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냐?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아주 괴물 같은 놈이었구나. 당장 짐 싸서 여길 떠나라. 제 돈을 받은 벤츠 차주인이 떠나가자 저는 망연자실을 하고 말았어요. 제 돈을 찾을 방법이 사라지니 각성하고 말았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운 형에게 달려들어 분노의 주먹을 여러 차례 날려버리고 세차장에서 나와버렸어요. 결국 한 푼의 돈도 없이 다시 길거리를 걷게 되었는데 금세 해가 지는 바람에 잠을 잘 곳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추위를 견딜 만한 장소를 찾다가 한 상가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움츠린 채 잠이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온몸이 쑤셨어요. 딱딱한 변기에 앉아 잤으니 그럴만도 했죠. 건물에 경비가 있는지 살피고 몰래 빠져나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구인 포스터가 보여 주저함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쉬웠고 재미도 있었어요. 또 공짜로 햄버거를 몇 개씩이나 먹으니 너무 좋았답니다. 하지만 잠잘 곳이 없어서 매일 상가 화장실에서 대충 몸을 구겨서 잠을 잤네요. 하지만 햄버거 가게에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다고 드렸더니 저에게 대뜸 화를 내더군요. 야, 너는 알바생이 왜 그러니? 무슨 말씀이시죠, 손님? 내가 여기서 햄버거 팔아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고맙단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야? 네 면상을 보니까 햄버거 먹을 생각이 달아나잖아. 제가 하는 일은 햄버거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드리는 일이지 웃음을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햄버거나 가져가시죠. 뭐야?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러더니 손님은 햄버거를 집어들고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야, 너나 실컷 처먹어라. 너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점장 나오라고 그래. 저는 얼굴에 범벅이가 된 햄버거를 닫고 콜라를 집어들어 손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새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손님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진짜 안 되겠네. 당장 점장 불러. 이윽고 점장님이 나와서 손님에게 굽실거리며 사과했고 겨우 손님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야, 박태경, 너 진짜 뭐가 문제야? 손님들한테 좀 웃으면서 대해주면 덧나냐? 너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점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요.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잘 해냈습니다. 야,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여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당연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 곳이란 말이야. 더는 안 되겠다. 이제 못 봐주니까 그만두고 나가도록 해라. 알겠어요. 그럼 그동안 일한 거 돈으로 주세요. 그래. 돈 줄 테니까 다신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또 쫓겨나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들에게 살갑게 굴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애정결핍도 심하고 어른들에 대한 적대심이 강하게 들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네요. 여하튼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직업소개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미성년자여서 일을 줄 수 없다며 쫓겨나고 말았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알바 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았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디든 구인 공고 포스터가 붙여진 곳이 나올 때까지 거리를 걸었답니다. 그러다 이번엔 당구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당구를 잘 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구 규칙 따위는 하나도 모르는데 말이죠. 사장님은 인자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말하자 자기도 고아로 컸다며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셨답니다. 당구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먹고 싶은 중국 요리는 실컷 먹으며 일하게 되었죠. 또 당구장 구석에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해주셔서 노숙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당구장에 형사들이 급습했어요. 당구장 구석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어른들이 많았는데 누군가 도박 신고를 해서 카드게임을 하던 손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당구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 사는 게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사춘기 시절을 보낸 것 같았죠. 이후 다른 알바를 도전했지만 항상 끝은 고아 출신의 표정 관리 못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싸가지 없는 알바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잘려나갔답니다.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네요. 이런 생활이 너무 지치고 어른들에게 질려버려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괜히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고달픈 경험만 하는 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래서 일하는 걸 포기하고 길거리 노숙자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다른 노숙자들이 말을 걸어오면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죠. 그때는 살고 싶은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저는 무료급식차가 오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공원 같은 곳에서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잠을 자는 것밖에 없었으니 피곤하지 않아도 눈을 감았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제 나이 18살이 되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노숙하는 생활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해서일까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로 했죠. 처음 시작한 나쁜 짓은 바로 무전취식이었습니다. 구수한 순대국밥집 앞을 지나는데 너무 먹고 싶었죠.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순댓국 하나를 주문하고 아주 맛있게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냅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을 걸으며 밖에 진열된 떡이나 닭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슬쩍 집어서 옷에 감추고 달아났답니다. 그런 식으로 배를 채우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길 반복했죠. 다행히 한 번도 잡히지 않아 저의 무전취식과 음식 절도는 계속되었고 바쁜 마음은 계속해서 커졌답니다. 하루는 입고 있는 옷에서 썩은 내가 심하게 나서 옷가게에 들어가 새 옷을 입고 고르는 척을 하다가 역시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옷가게 사장이 제 뒤를 쫓아 나왔는데 매일 도망을 치며 단련된 저를 잡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용담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못된 짓만 일삼던 저에게 하늘이 기회를 주었는지 좋은 일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추운 겨울이어서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코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늦은 밤이라 누가 뭘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았고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아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연기가 새어나오는 아파트 호수를 발견한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벨도 여러 번 눌렀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더군요. 119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노숙자인 제가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 옆집에 벨을 눌렀답니다. 저기 아주머니, 소방차 좀 불러주세요. 옆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빨리 신고할게요. 그리고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베란다로 옆집으로 가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미래 없이 사는 노숙자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 좋은 일 한번 하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말렸지만 제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크게 말하는 바람에 수긍하고 베란다로 안내해 줬습니다. 이윽고 저는 7층 높이의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배관을 잡고 조심히 불이 난 옆집 베란다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기절해 있는 어른 2명과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옆집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기절해 있는 어른 둘을 한 명씩 들쳐업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불은 더 커지게 되었고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 모두가 대피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곳을 소리 없이 벗어났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한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더니 자랑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저의 인생은 다시 노숙자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람을 구하며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날도 뭐 훔쳐먹을 게 없나 살피다가 단내 나는 빵집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저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근처를 서성이다가 소보르빵과 크림빵 2개를 짚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보니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뛰던 발을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앞에 경찰 둘이 저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아채더군요. 당신 지금 빵 훔치셨죠? 조금 전 신고받았습니다. 네? 그게... 처음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경찰차에 태웠어요. 저는 마음을 비우고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이윽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담당 형사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편한 잠자리를 얻게 되어 유치장 안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잤답니다. 30분 뒤 누군가 제 볼을 꼬집으며 깨워서 달콤한 잠을 끝내야 했네요. 야, 너 대단하다. 빵 훔치고 유치장에 들어와서 코를 골고 잔다? 이거 아주 강심장이네. 따라 나와! 저는 아무 말 없이 형사의 뒤를 따라 나가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 박태경이요. 나이? 18살이요. 어린 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도둑질을 해? 너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연락처 불러봐. 그런 거 없어요. 난 고아예요. 고아? 그럼 고아원 연락처 불러봐. 그건 곤란합니다. 4년 전에 고아원에서 탈출했으니까요. 왜 탈출했어? 맞기 싫어서요. 그러자 형사는 측은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나라 고아원은 아직도 문제가 심해. 내가 너 같은 청소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어른인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태경아.
저는 처음으로 어른한테 사과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어른에게서 말이죠. 형사는 일단 배부터 채우자며 국밥 2그릇을 시켜 저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탈출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세상과 등지려고 노숙을 시작했다고? 네 인생도 참 가엾다. 환경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네가 도둑질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한다. 이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그 새로운 곳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보는 게 어때?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전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말이에요. 범죄자라고? 아닌데. 내가 그 빵집 사장 만나서 빵값 다 계산하고 왔어. 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 네? 그게 정말이에요? 살다 보니 아저씨 같은 어른을 다 만나 보네요. 그래. 다만 아저씨 부탁을 좀 들어줘라. 지금이라도 세상을 등진 마음을 버리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네가 새 삶을 살도록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 도전해보지 않을래? 그건 싫어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요. 아휴, 진짜 가슴에 상처가 심하게 남았구나. 형사는 한숨을 길게 쉬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던 형사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김영성님, 이 친구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건 왜? 빵을 훔친 장발장이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얼마 전에 그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거기서 노숙자 하나가 베란다로 들어가서 일가족을 구출한 사건 말이에요. 알지. 왜? 그 노숙자를 찾았대? 제가 CCTV를 돌려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 같아서요. 뭐라고? 야, 이봐 박태경, 네가 그 얼마 전에 그 불난 집에 들어가서 사람 구했냐? 저는 처음 좋은 일을 한 거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파트 복도에서 자고 있다가 그 매캐한 가스 냄새를 맡고 불이 난 것 같아서 어른 둘과 아기 하나 구했죠. 야, 임마! 그런 훌륭한 일을 해냈으면 상도 받고 보상금도 받을 것이지. 왜 도망을 친 거야? 야, 뉴스에 나면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다고. 그런 건 저한테 의미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상을 등진 놈이라고요. 아유, 진짜 골 때리는 놈이네. 표창장 받을 놈이 철도범으로 잡혀오다니. 이건 무슨 영화 같다. 태경아, 이 아저씨 믿고 새롭게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 넌 노숙자로 살기엔 너무 아까워.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증명할 테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라고. 싫다니까요. 아저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저를 깜빵에 쳐넣거나 여기서 내보내거나. 전 18살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이 2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저에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아휴, 이 아까운 애를 어떡하면 좋으려나. 알겠다. 그럼 아저씨 명함 줄 테니까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저는 형사가 주는 명함을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무슨 이유로 놀랐는지 눈이 커지더군요. 잠깐! 너 이 손목시계 어디서 난 거야? 네 거 맞아? 아니면 어디서 훔친 거야? 제 소매 안으로 보인 낡은 시계를 가리키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거요? 아저씨, 누가 이런 낡은 시계를 훔쳐요? 이 시계는 제가 어릴 적 사고 났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다고요. 그거 자세히 좀 보자. 잠깐 풀어봐봐.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일단 시계를 풀어 형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이거 진짜 네 것이 맞아? 어디서 주운 거 아니지?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7살 무렵에 뺑소니 당하고 기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시계가 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됐어요? 제 대답에 형사는 양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통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 지훈이구나. 내 아들 김지훈. 아들이요? 이봐요 아저씨.
징그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 좀 그만 만지세요.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너 아까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지? 그리고 기억도 모두 잃었다고도 했지? 11년 전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이 세 사람은 어느 시골에 여행을 갔었어. 나와 아내는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공놀이를 하겠다고 잠시 밖으로 나갔지.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 작은 도로에 공이 세워져 있었고 그 자동차 범퍼가 깨진 채로 나뒹굴고 있었지. 누군가 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받아버리고 차에 태워 데려간 거야. 그게 바로 너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뺑소니 사고가 겹친다고 다 아저씨 아들이겠어요? 헛소리 그만하세요.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내가 차던 시계야. 지훈이 네가 내 시계를 가지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한번 가져가면 며칠 동안 돌려주지 않았어. 게다가 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분명한 것 같아. 난 내 아들을 보면 단번에 알아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너를 보니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분명해. 지훈아, 나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거니?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형사의 주장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 화가 치솟았습니다. 만약 형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죠? 원래 부모들은 자식을 찾으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제가 사라지니까 그냥 무시한 거죠. 내 말이 맞죠? 절대 아니야. 나와 내 아내는 널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 고아원은 물론 아동보호소 모두 돌아다니면서 네 사진을 새긴 전단지를 돌리며 찾아다녔다고. 그런데 아무 데서도 너에 대한 소식을 찾지 못했어. 그러다 형사인 내가 그 뺑소니범의 위치를 알게 돼서 찾아갔는데 그 자식은 이미 사망했다. 그 자식이 어디다 너를 버렸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했어. 형사님, 고아원에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으셨으면 제가 있던 고아원에도 들렀겠죠. 그런데 제가 형사님 아들이 아니니 지나쳤을 거 아닙니까? 고로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계는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모양이니 그만 흥분하시고 이성을 찾으세요. 하지만 형사님은 끝까지 제가 아들이라 확신하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와 나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야.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널 놓아줄게. 그러니 이 아저씨 부탁을 좀 들어주거라. 저는 손해보는 것도 없었고 형사님의 간절한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머리카락을 뽑아 감식 의뢰를 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형사님은 그동안 제가 떠나지 못하도록 경찰서 숙직실에서 먹고 자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형사님의 말대로 99.9% 친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님은 저를 안으며 오열하며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지훈이가 맞구나 하고 하늘이 떠나가도록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 상황이 적응되지 않아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네요. 지훈아, 내가 네 애비야. 너도 이젠 믿겠지? 우린 절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라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서 그런지 아버지라는 사람을 찾았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너에게 상처를 준 인간을 가만두지 않을게. 그리고 왜 너를 숨겼는지 이유도 밝힐 거야. 그러니 아빠 곁을 떠나지 말아라, 제발. 저는 어떠한 마음도 들지 않았는데 형사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일단 형사님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더군요. 내 아내는 너를 찾는 데에만 열중했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았지. 그래서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휴, 조금만 참았으면 널 품에 안았을 텐데. 하늘이 애석하다. 역시나 저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은 제가 지냈던 고아원에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과거 저를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히려고 말이죠.
그러자 원장은 강한 수사에 못 이겨 실토하고 말았다네요. 누군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왔고 원장은 돈을 주고 돌려보냈대요. 그 당시에는 고아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라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길 잃은 아이나 저처럼 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기억 못하는 애들을 돈을 주고 받으며 고아원에서 키웠답니다. 또 형사인 아버지가 전단지를 들고 찾아갔을 때 괜히 탈탈 털려서 감옥에 가게 될까봐 저를 일부러 숨겨놓았다는 진실을 말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형사님은 고아원 원장을 검찰에 넘겨 구속시켜버렸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 부모가 찾고 있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대서특필로 나와서 전국의 고아원에 비상이 걸렸어요. 물론 좋은 원장님들이 훨씬 많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원장들도 있어서 대폭 물갈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되었어요. 불구덩이를 뚫고 들어가 일가족을 구한 용감한 사람이라며 박수갈채를 받은 건 물론이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짓는 게 어색했는데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느껴져서 어느새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짓게 되었답니다. 18년 만에 처음 웃어보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형사님, 아니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납골 땅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자고 말했고 저는 순순히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보자 문득 엄마가 저를 안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기억이 난 순간이었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아원에서 매를 맞으며 흘렸던 눈물과 달랐어요. 가슴 한켠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그리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죠. 또 옆에 서 계신 아버지의 기억도 아주 조금 되살아나서 흐느끼며 울다가 오열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이제야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던 이기적인 노숙자는 사라지고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저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공부가 싫었던 제가 환경이 바뀌니 공부가 무척이나 재밌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겠구나. 공부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아버지, 저 꿈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경찰이 돼서 빵을 훔치는 아이들 대신 빵값을 내주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바로 아버지처럼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마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해서 사람을 미워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싶어요. 하하하, 애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여하튼 내 아들이 내 뒤를 잇겠다니 아주 기쁜걸. 그럼 이 아빠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매일 책상에 앉아 2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경찰대학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죠. 피나는 노력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노숙자였는데 이렇게나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시험에 낙방을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에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듬해 저는 경찰대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게 되었죠. 게다가 아버지처럼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게 되어 많은 아이들을 교화하는 데 애를 쓰며 살았네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과거의 애정결핍과 사회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고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가장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쉬고 계세요. 아직도 제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힘들게 지낸 걸 잊지 못하셨는지 고아원의 봉사를 매주 나가고 계시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 이야기도 꽤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비록 다시 아버지를 되찾아 정상적인 일상을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아마 노숙자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겁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좋은 사람도 넘쳐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럼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